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지난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출발을 했고요. 사실은 그간은 비상 운영 체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난 이후 이제 본격적인 개혁 과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관련된 많은 사회적 논의 그리고 정치적 결정들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때인데요.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인 타협 내지 정치적인 협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반발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나 또 야권이 어떤 의지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은 그래도 첫 삽을 잘 뜬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할까? 지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함께 짚어보고 이후에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되는가 또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준의 토요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별히 또 두 분을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내란 과정에서 이후 내란 척결들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새로운 정부는 무엇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함께 논의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 예견해 주셨던 내용들이 또 잘 맞아들었는지 함께 짚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서복경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중진이신 박주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중진 박주민입니다. 초선 저리가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시는 거죠? 초선 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얘기는 안 듣는데요. 내가 하여튼 중진이 됐다는 게 좀 믿겨지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하여튼 뭐 여의도 문법상으로는 뭐 초선, 재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다 중진 또는 그렇죠. 다선 이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서복경 박사님은 오늘 어렵게 또 자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지난 막 시간들을 보시는 느낌 같은 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토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예. 속도감. 속도감이. 속도감. 그다음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많은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왜 빠른 속도로 고속전철 타고 갈 때 그렇죠. 옆에 화면이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중진이 되셔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과 이렇게 속도감을 또 엄청 느끼고 계시는 정치학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참고 삼아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토론에서 어떤 것들을 짚었고 예상했었던가 좀 환기하는 의미에서 관련된 VCR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한번 먼저 보고 가시죠.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고 하셔서 저희들한테 표를 많이 주셨던 분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할 일이 많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 안으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 닫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안타까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내란 중심이었어요. 네. 두 번째가 민생과 경제, 세 번째가 외교, 특히 한반도 통합 이런 거. 이 일이 급하면 급한 대로 반드시 그 안에는 유권자를 어떻게 만들 거죠. 국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국민에게 최대한 어떤 혜택과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부가 되겠죠. 자, 그 당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본인들도 좀 새로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소감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박주민 의원님.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민생 문제 이런 부분이 천착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정말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은 또 그 중에서도 더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 부분은 좀 답답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네. 또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부가 그래도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애를 쓰고 있구나, 애를 앞으로도 쓰겠구나라는 신뢰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파트인데, 그러니까 민생을 다루는 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나 계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제 불안감이 그래도 덜한 건 대통령이 최대한 애쓰고 있고 네. 뭔가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통 관련된 내용도 이따가 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서복경 박사님. 예, 저는 아무래도 보니까 저 때 고민했던 게 과정 디자인. 예, 예. 어차피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비추어서는 초기에 어쨌든 신뢰 확보 그 장치 이런 부분들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확보 장치, 그러니까 아까 소통하고 또 유사한 맥락이긴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얻은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1964년 스스로를 지키려던 한 여성은 법의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61년 만에 이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이날 검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고개 숙여 사죄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20년 동안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일한 정명원 검사입니다. 정 검사는 2021년 유시민 작가가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추천한 책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이야기가 유죄와 무죄 단 2개의 문장으로 갈라지는 세계에서 정명원 검사가 매일 마주한 것은 재난 앞에서 애쓰는 평범한 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가 상황이 당연히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뭐 우리는 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국정 운영의 전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인사 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짚어보죠. 사실 이제 정부가 통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출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란이 있었고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비상한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도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한두 포인트에서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민정수석이었죠. 네, 네. 그것 이외에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저께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야 완편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속도에 있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수위를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하고 여가부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퍼즐은 맞춰주긴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국무회의 자체가 이제 결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정수석 문제, 그리고 아마 이제 여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제 그 당시로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 후보자가. 예, 어떠세요, 서복금?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한 분하고 19부 장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0명 중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8. 그 다음에 전직 정치인이죠. 보훈처 장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비중이 어쨌든 9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대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정감을 주는데 필요한 정도가 그런 효과를 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료 출신이 3분 계셨고, 그 다음에 민간인 출신이 6분인데 예.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지나왔고 정신없이 왔나 생각해 보면 이 민간인 출신 6분이 다 과거에 없는 파격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게 더 놀라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 출신의 그렇죠. 예, 고용노동부 장관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LG AI 연구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제 네이버 이런 민간 기업의 그 직전까지 현직으로 있었던 분들을 다 픽업을 해서 온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많은 이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 그 현재까지는 이제 되게 무난하게 들어서 마치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느끼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인사 과정에서는 뭐 몇몇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대일 안정감이 있거나 또는 최고를 그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뭐 요건 약간 더 짚어보면, 그러니까 기존 정부의 장관들과 동거 상태가 길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주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이제 보여주고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학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공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한 3가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굉장한 변화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정과정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상시로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되어버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시야를 확장시켜주고 일종의 집단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 국무회의 토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면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 국무회의 공개가 주는 어떤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다 공개해도 충분히 운영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실제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안도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가장 충실하게 지금 그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하고 있다라는 측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그냥 일상적인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게 국민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계속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빠른 시기에 자리 잡았다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초기에 굉장히 좋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고치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보충을 좀 하자면 전과 다르게 저도 뭐 국무회의가 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토론이라는 게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는 딱 발언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시나리오처럼 그 발언자가 준비된 걸 읽으면 그냥 20-30분 내에 보통 끝나는 게 국무회의였다는 거예요. 땅땅땅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중계가 될 뿐만 아니라 자꾸 토론을 붙이고 질문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장관들도 다른 부처에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창의적으로 자기 소속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또 자기네들도 와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어떤 해법을 예전에는 뭔가 정해진 것처럼 여겼던 공직사회가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눈에 보이는 국정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유튜브나 이런 댓글에 보면 뭐 무슨 장관 오늘 깨졌다. 무슨 장관 오늘 떴다. 이런 게 논의가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그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간에 장관은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소통을 꽤 하고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주로 대통령실 사람들하고 그렇죠. 걷고 말하고 네.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 사실 대통령님한테 저도 이제 주문을 드렸던 게 장관들하고 일하는 모습이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해서 진짜 장관들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얼굴이 살아있고 특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드러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좋은 뭐랄까 식별표 이런 것들이 지금 붙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들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식으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국무를 놓고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되게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형식적이었죠. 있었던 거고 네. 대통령의 의지를 그냥 투영하는 공간 이랬던 거라면 이제는 이제 그게 회의의 결과물이다. 네. 우리는 함께 논의해서 국무를 의사결정한다. 네. 이런 원래 정론에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네. 예, 혹시 너무 많은 걸 드러내서 보여주면 네. 이게 관리 가능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예, 뭐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예, 언제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장관들한테 물어보면 국회에 출석하면 네, 네. 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렇죠. 국무에서 다 논의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원래 맞거든요. 그렇죠. 예,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이고 국무위원 중에 장관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도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그게 무시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요즘 이제 보면 그 헌법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의 복원 기능 같은 게 네. 있는 게 음. 우리는 이제 행정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부에 있거든요. 정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실체가 국무회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작동하는 게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방식에 비로소 맞는 방식으로 지금 작동을 처음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런 셈이죠. 예. 이게 또 대비 효과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개헌선포 때 네. 국무회의가 뭘 한 건가, 국무위원들이 어떤 역할이었던 건가, 그렇죠? 이런 방식에서 대비 효과가 또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좋은 의미로 이제 헌법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것도 한번 보죠. 이제 기자회견, 굉장히 빨리 여러 번 했고, 네. 되게 또 이것도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네.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연관해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대언론 관계 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본인의 기자회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리핑룸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 과정이 다 지금 생중계된 네. 이 두 가지 다가 이제 약간 포인트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 대통령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짜고 할 수 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이 국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생각되는 게 모른다고 하신다. 네, 예, 예. 네. 요거는 처음 듣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르면 후속으로 알아보고 뭐 처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그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요까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알아보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요런 말하자면 이음새 자체가 주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상 얼마나 국정을 잘 인지하고 있고 대답을 잘 하시는가 예. 또는 얼마나 길게 하는가 이런 게 많이 회자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알면 안다. 그거를 국정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그 알아보고 처리하겠다. 요런 부분들이 주는 신뢰감 요런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대변인하고 브리핑하는 과정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보여지면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행정부가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정보 생산 과정은 안 보였고 유통을 통해 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저렇게 정보가 생산이 되어서 나한테 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자체를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의 책임감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의 책임감도 높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동시에 그건 뭐냐면 정보를 소비하는 시민들의 책임감도 높이는 거거든요. 내가 저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판별해야 되지? 이런 것들. 그래서 동시에 어떤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체들의 책임감을 함께 이렇게 높여가는 과정?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대통령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것도 공개하고 공개적인 타운홀 미팅도 많이 하시고 예.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도 미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전에는 바이오 산업계하고 대통령님이 이제 간담회 하는데 오라 그래서 딱 갔더니 거기도 사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유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님이 그런 거 장관한테 바로 물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관도 사실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계속 막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많이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 회의 좋아하는 CEO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회의가 그냥 자기의 의지를 그냥 던져 놓는 거니까 이제 그럴 텐데 실제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가지는 효과는 확실히 좀 큰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뭐 선복경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주체들이 이제 같은 책임을 짊어진다.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 라는 면은 좋은데, 민주주의의 주체에 되게 중요한 게 야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야권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얘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기존에 예상해 주실 때도 이제 사실 결코 쉽지 않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셨는데, 거의 뭐 사보타주 상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측이 안 맞았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지난 100일 동안에 그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을 그 국민의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 이게 하나가 이 통일기 유착국 그 중에서 당원 동원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가 부상을 하면서 결과를 바꿔버린 사건. 이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통일교 측하고 저 김건희 씨를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오갔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다른 영역이고요. 당원을 집단적으로 동원했다라는 의혹이죠. 네. 그거는 이제 동원에 의해 가지고 정당이라는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했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성공했다는 거죠, 저 당에서. 네. 당 대표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랬기 때문에 추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망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한길 씨가 등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바뀌죠. 갑자기 전당대회를 휘젓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바꾸게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상층에 떠 있는 지도부 몇몇 분들의 행태라든지 또는 국회 안에서 어떤 그 사보타주를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바닥을 되돌리기 어렵겠구나 라는 이 감이 훨씬 무겁게 다가오고요. 맞아요. 며칠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 패널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정당학회에서 보통 이 학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극우 측정 그 지수가 있습니다. 지표들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통용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극우 측정 지표를 써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 국민 중에 한 14% 정도가 극우
포지션에 들어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한 38%가 네. 들어가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거를 국민의힘 당원층으로 스코어를 높여놓고 보면은 지지층이 38%니까 당원 중에서는 더, 6, 7할 정도 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서 한 축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민주주의적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상태가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기반 자체가 이미 잠식됐다. 저도 요즘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얘기할 때 뭐 정치적 종식은 사실상 뭐 대선으로 끝난 것 아니냐 막 그런 평가를 하시는 네.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제 사법적으로만 종식시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법적으로 종식시킬 때도 그 대상이 매우 이제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뭐 큰 잡음 없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당내에도. 근데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바닥이라는 게 예. 의외로 넓고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어떤 야권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정치 세력 중에 일부와 이 내란 종식을 놓고 다투거나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예.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이 심지어는 국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으면서 또 이 세력들이 갖고 있는 동원력이랄까 자금력이랄까 또는 굉장한 그 네트워킹 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황적으로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 관련돼서 보면 수단만 저희들이 이렇게 좀 답답한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네. 민생에 온전한 에너지를 쏟지 못한 상황적인 답답함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좀 예. 느껴지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층과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단 변론으로 치더라도 그 의지를 못 토형시키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게다가 그 세력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미국 방문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른바 마가라고 부르는 미국의 그리고 극우 기독교 국내 이게 이제 쭉 연결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그쪽은 무슨 생각일까?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예상 이상이신 겁니까? 예상하고 좀 비슷하게 가르치십니까?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정부 출범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거를 느끼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외적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서 저는 이미 그 글로벌 마가 세력과 연결된 국내 행위자들이 국내 정치에서 들어올까 말까 상태가 아니고 쏙 들어와 있다 이미. 이게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조건이라고 느끼고,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다라고 느끼는 게, 혹시 나향욱 씨 발언 기억나세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왜 개돼지 뭐 이렇게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신분제 사회가 공고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분이 개돼지라는 얘기를 한 건 그냥 한 게 아니고 당시 개봉 영화였죠. 그 직전에 개봉된 영화 내부자들. 거기에서 이 대사 중에 나오는 발언이거든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나향욱 씨가 덧붙였던 말이, 나는 신분제 사회가 공고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이 이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그것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토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는 거는
그 세습이잖아요. 이제 원래 민주주의에서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제한된 권한을 제한된 임기 동안만 수행하는 이 직업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라서 내가 판사라서 내가 뭐 기재부 관료라서 내가 또 뭐 교육부 관료라서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스테이터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왜 이제 이 정부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이 내란을 일으킬 때 협조했던 공직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초기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가설이 이익 가설이에요. 뭔가 공동의 그렇죠.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으므로 발을 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걸 숨겨야 했기 네.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바라보면서는 이익 가설은 후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적 그 공유가 있는 거고 네. 그 신분적 공유 하에서 헌법과 법률 위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나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서 일종의 그 신분적 토대? 라고 하는 게 부서지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부분이 정서적으로는 훨씬 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분제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하고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지금 양측의 위협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글로벌 마가 세력들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 국내적 위협이 크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변이 넓고 맞아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오래 민주주의하고 양립할 수 없는 신분제 사회에 스스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예. 또 상당히 폭이 넓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양측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상단계가 버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특권층이라 그러고 네. 헌법에서 이제 특권 계급을 만들 수 없도록 이제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아예 신분적 의식이 생겼고 예.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인 극우 세력들의 예.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분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거와는 거리를 두는 모양이 있었는데 전 지금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 생기면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텐데 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 외적인 방법들, 예. 폭력적인 방법들 찾게 되겠죠. 어쨌든 박주민 의원님은 야권과의 뭐 협상 내지 만남이라고 하는 거 계속 해오려고 해오신 분이고 제가 나름 알기로는. 대화를 예. 하려고 많이 해왔던 사람 중에 예. 하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겉으로 말하는 거랑 속사정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고민이 읽히세요? 아니면은 그냥 일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적은 수예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적은 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뭔가 좀 바로잡아 보려고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매우 적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당대회 이후에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뭐 그냥 나가버리지 뭐 당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일단 다 숨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가면 그냥 죽게 생겼네요. 네, 숨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 중에 또 일부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현재 저런 흐름 지속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네. 특히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참패하고 나면 뭔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한 번 더 진다고 해서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이런 게 바뀔까? 네. 안 바뀐다면 계속 또 그대로 가는 거 아닐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닐까? 모든 선거를 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있죠. 저도 그 전망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미국 정치를 보면서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2020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1월 달에 연방의회 습격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화당 지도부에서 트럼피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의 위험성을 인지한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리고 연방의회 폭동은 잘못됐다. 저거는 이제 우리 당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이 되던 그 4년 동안에 이 트럼프가 마가 세력들이 공화당의 뿌리를 잠식하거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 지금은 공화당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임기를 마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의 넥스트가 마가가 아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며칠 전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찰리 커크 사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 공공기관에 조기를 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지금 미국 전역으로 메카시즘 비슷하게 맞아요. 광풍이 불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거는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본회의가 있었는데 공화당 의원이 묵념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황당하죠. 그분은 공직자도 아니고 무슨 국가유공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죽은 불행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묵념까지는 받아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공화당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그걸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통성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 기도 끝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거기 대판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공화당 중진이 없습니다. 지금 불과 시간이 10년이 안 걸린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공화당의 변화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을 자꾸 반추해보게 되어서 사실 이건 오늘 꼭 중진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좀 민주당이 이 시스템 관리자로서 좀 위치를 자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린 게 우리가 컴퓨터도 OS가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냥 집권당이고 그냥 원내 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일종의 OS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섭단체 요건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건강한 문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건 단지 이제 현재 여권에 가까운 좀 진보적 성향의 야당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열해서 내부가 좀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것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수지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딴 살림을 차리셔야지 지방선거에 대응을 하실 거고 유권자 입장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상당 기간 집안이 극우화된 정당 말고도 보수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가면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활동하는 정당 중에 냉정히 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 후보를 10% 이상 낼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민주당 하나 놓고 하는 선거가 무슨 민주적인 선거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넥스트는 뭐가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민주적인 대안의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저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셔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 여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당 결성 요건 푸시고 이런 거를 해서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시드머니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2년 다시 이제 내년 그 지방선거 이후에 2년 후에 총선을 해야 될 텐데 예. 대체 무슨 일이 날지 좀 그러니까 멀지 않은 일인데 그 참 그런 부분에 봐서는 너무 태평하신 게 아닌가. 일단은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도.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대하는 게 국민의힘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그 엄청난 네트워크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당으로 포섭되지 않는 오히려 그 정당이 약간 떠 있는 기반이죠. 그 기반을 상대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극우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립시키는 것이다. 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의 정체와 규모를 정확히 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을 다 그러면 나름 고립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과감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어려운 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가진 걸 내놔야 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우리 걸 챙기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한 과감하고 유연한 전략적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완화. 이건 사실은 대선 전에 저희가 약속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약간 날카로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른바 어쨌든 현존하는 야당과 그 유의한 교섭단체니까 그 교섭단체와 국회에서 원래 협상을 해나가는 게 뭐 이른바 정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해왔던 것들이 이제 결국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거. 정청래 당대표와 약간의 갈등적으로 보였던 상황.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상당히 강경하게 이런 야권과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게 극우적 요구나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이 정치 안으로 그게 스며들게 하는 건 막으면서 네. 동시에 그들이 극우적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일정한 내어주기. 이게 뭐 교섭단체가 요건 완화도 그런 걸 텐데 협상이 어느 정도는 이슈로선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야당과는 또 협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야지 뭐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때 협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단호하구나 이게 감이 생길 텐데 네. 이걸 잡는 게 아직까지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도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네. 그 단호해야 되는 거는 컨텐츠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국민의힘이 컨텐츠 내용상 수용 불가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안 헷갈리는데요. 그거 말고 국민의힘이 원내 제2당이라고 하는 건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극우적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원내 제2당인 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온 제도라는 제도 안에 위치거든요. 그럼 이 제도적 지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간에 제1당하고 2당의 당대표님이 마주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합의할 수 없으면 싸우면 돼요. 네. 근데 앉지도 않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1번부터 100번까지 싸우시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네. 그게 맞는 거지. 악수도 안 하겠다. 앉지도 않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마주 앉아서 싸우시라. 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주 앉아서 싸워라.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이슈들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란 종식 같은 거는 타협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눠볼 수도 있고 나눠서 대화하고 나눠서 뭔가 법안 등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력과 건강하지 않은 세력이 구분이 될 겁니다. 네. 국민들도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또 내부에서는 이런 과정까지도 막는 어떤 극우적 세력이나 극우적 성향에 대해서 또 할 말도 생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국민의힘 또는 뭐 다른 쪽 세력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분열을 저희가 의도한다, 목적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예. 좀 자연스럽게 다른 목소리가 좀 분출되도록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화할 부분들은 좀 대화하면서 컨텐츠적으로 수용 못하는 부분은 좀 단호하게 가는 그런 강원 양면의 국회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분히 사실 또 예민한 문제라서 네. 표현을 완화할 수밖에 없으신 사정임은 뭐 두 분 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더 일부러 짓궂게 여쭙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아까 저희 모두에서 이제 속경 박사님께서 현기증이 난다고 표현하셨어요. 네. 예, 속도감이 이게 반드시 좋은 의미만은 당연히 아닐 건데 한번 말씀 주시죠. 이 개혁 속도, 개혁 과제. 일단 이제 사실 저는 아젠다 측면에서 예. 보면은 이게 과거 같으면 몇 년 걸릴 일이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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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속상이나 몇 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산재를 얘기하고요.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나가고요. 이제 굉장히 강한 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해요. 근데 과거 같으면 난리가 났을 일이죠. 그렇죠. 네.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엄청난 네. 저항이 있고 뭐 물론 지금 저항을 하기는 해요. 예, 기업 쪽에서 막 그 산재 문제 우리 네. 이러면 뭐 다 망한다부터 해서 말이 나오는데 네. 과거에 비하면은 저항의 볼륨이 한 10% 정도의 느낌으로 휙휙 지나가고 있고요. 예. 이런 게 저는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뭘 느끼냐면 그렇지. 일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를 그런 계기들마다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규범이 확립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현기증이 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저는 우리가 재건의 프로세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물적 인프라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뭐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됐든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 앞서 언급을 했듯이 국무회의를 공개한다거나 이게 생전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 규범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규범을 세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산업재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시장의 기본 규범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또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게 과거에 왜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주식시장 5천 뭐 코스피 5천 갑니다라고 할 때 그 언더라인은 뭐냐면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키자는 거죠. 네. 부동산에 묶어놓는 선크코스트를 풀어가지고 순환되는 생산적 자본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의 자본의 흐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까지는 그냥 코스피 5천만 있었어요. 왜 코스피 5천인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100일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서 계속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피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고 주식시장 부양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연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식의 확장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자본은 어떻게 돌아야 되고 대기업은 어떻게 돌아야 되고 대기업하고 하청은 어떤 관계여야 되고 그 시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점점으로 있던 부분들이 인식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 규범을 다시 만들고 있는 네. 과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동시에 진행되고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진짜 하나하나 하기도 어려웠던 것들이 예. 동시에 되고 있죠. 네. 막 돌아가고 있는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의 정신없음인 거고 부정적인 측면의 정신없음은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글로벌 마가 네트워크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이시바 총리 나가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총리 될 두 사람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일 관계 대혼란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미국이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국내가 잘 되고 있어서 대외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미국 국내에 지금 경제적인 흐름도 안 좋고 물가도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에 더해서 국내 지지 기반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훨씬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화 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이분의 지지 기반이나 성장 기반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훨씬 더 못된 짓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훨씬 힘들어질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민주주의 진영 전반에 그러니까 글로벌 우익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글로벌 민주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유럽에서 민주주의 정당들이 자국 내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로벌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한다면 유럽이 중심을 잡아줘야 특히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세 나라에서 모두 지금 지지율 1위 정당이 극우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외롭다.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는데 지난 100일 동안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이시바 총리 나간 것도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국내적으로 지금 주 방위군 동원하고 아주 나빠지는 상황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거든요. 유럽의 지금 유럽의 선거 이후 상황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주 토할 것처럼 정신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개혁 과제들의 수행은 그래도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빨리 되는 면이 오히려 놀랍다는 게 뭐냐면 이게 된다고? 이런 쪽에 더 가까우신 거고. 그런데 그 똑같은 시기에 대외 환경들은 너무나 또한 현기증나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법들이 쫙 통과되죠. 그렇죠. 그 법들도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민사회 진영부터 토론을 거쳤던 법들이라서 계속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노조법 2, 3조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 돼 왔었고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무조건 거부했던 대상이 됐던 법들이 이제 통과되니까 그런 속도감에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은 예전에는 대통령 워딩이라는 게 하루에 하나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렇잖아요. 추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준비의 만전을 뭘 다 공개하니까 솔직히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도 기사 원래 대통령 워딩 나오면 그게 이제 기사 제목이 되면서 하루에 정성 들여 써야 될 기사 한 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오전에도 공개 회의하고 오후에도 공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쏟아지는 대통령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현기증이 나죠. 현기증이 나고 어떤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외적인 환경을 포함한 이 전 세계 극우 네트워크의 가 하는 일들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과격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저는 약간 이런 기대도 갖고 있어요. 제가 너무 순진한 걸 수도 있는데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가 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기대를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긴장이 완화되면서 극우, 특히 우리나라 극우가 기반했던 게 남북 긴장 관계거든요. 그 토대가 약간 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그런 어떤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극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그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경로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약간 답답해하면서도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희망을 낼 길이 있고 길이 예, 있는 그걸 거죠.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노력을 해야 해야 된다. 돼요. 이런 그래서 사실은 부분이죠. 정부에서도 예. 에이펙에 이제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시진핑도 오게 네, 하려고 네.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또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에이펙 때 뭔가 극적인 뭔가 변화, 예.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게는 큰 전기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 이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더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석 전이 여러모로 되게 큰 의미가 일단 있고요. 정치 일정상 개혁 과제를 많이 수행하겠다라고 여당은 또 공언한 바도 있었고, 정기국회에서 이제 예산국회는 넘어오기 전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아마 다뤄지게 될 테고, 이후에 이제 에이펙이나 연말로 이어지면서 결국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일단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어떤 사항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 남아있게 되는데, 서목경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반드시 좀 짚어지고 어떤 장애를 좀 반드시 고민해야 될까? 만약에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국정과제가 네. 이제 공식 국무회의에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발표가 된 게 아니고. 근데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리고 당도 마찬가지고요.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역대 정부가 다 100대 과제 냈어요. 근데 100대 과제 따로, 예산 따로, 정책 따로, 입법 따로.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몇 개 했는가를 계산을 하는데 다 발표가 다르잖아요. 뭐 시민단체는 몇 프로 못했다 그러고 네. 집권당은 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일종의 그 시민들이 함께 카운트해 나갈 수 있는 공유 지표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국정과제가 왜 들어갔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네. 됩니다. 네. 이 예산을 통과하시는 과정이 그냥 예전처럼 더하기 빼기 하시는 과정이시면 안 되고, 우리 국정과제가 왜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것의 맥락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시는 네. 과정이 꼭 필요하다. 특히 이제 국무회의에서 토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냥 이번 국정과제 통과시켰습니다 아니고 국정과제 보면 거기 범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 범주별 토론을 한번 공개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당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국정과제하고 연계성을 좀 부각을 해주셔서 이해를 네, 도모해 네, 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얘기. 지금 그 정치제도 부분을 정리 안 하시면 네. 그냥 이대로 지방선거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지방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넥스트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올 겨울에 예산하는 동안에 내부 논의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예산 끝나고 바로 이 작업들이 꼭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공유, 그리고 예산과의 연계, 그리고 이제 정치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급한 대처.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하고 생각이 되게 비슷하신데, 예. 저는 이제 이 123개 국정과제 저도 어제 프리텀을 딱 받아가지고 어제 쫙 읽어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타운홀 미팅 하실 때 주제별 영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23개가. 주제별 타운홀 미팅 하시면 되게 좋겠다. 전문가나 당사자들 불러가지고 우리 국가는, 우리 정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뭐가 부족해? 뭐 이렇게 타운홀 미팅 하시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무회의도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국무회의나 타운홀 미팅을 요걸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하는 네. 과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완전 동의하고, 기회가 되면 제안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국민의힘만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네. 제가 쭉 봐보니까 국민의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뭔가 흐름이나 세력 위에 떠 있는 존재인 느낌이에요. 성공. 예. 그래서 요 밑에 잠겨 있는 것까지 보면서 우리가 행보를 정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가끔은 내려놓는 과감성, 용기 이런 것까지 발휘해가면서 아까 시스템 관리자 얘기하셨잖아요. 시스템 관리자의 모드로 이 전체를 보면서 좀 행보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 뭐 하나는 뭐 정치제도 개혁도 포함될 테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죠. 네. 왜 지방선거 문제 앞에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마음이 급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종의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정당 경쟁 정당 구조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체제 밖에 나가 있고 네. 체제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의도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동네에서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찍을 당이 후보 중에 그나마 멀쩡히 민주당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완결적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후보가 공천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분은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투표로 안 나가든지 네. 어쩔 수 없이 찍든지. 근데 이런 구조를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그러니까 그 모판을 만든다. 모종. 그러니까 그냥 동네 정당들이라도 막 나오게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분들 중에서 어떤 싹은 살아남을 거고 어떤 싹은 못 살아남겠죠. 그리고 어떤 싹은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모판을 깔아가지고 이 싹들이 나야지 2년 후에 3년 후에 넥스트를 볼 수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싹을 못 틔운 상태에서 그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당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간절하게 이제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민들께 한 1분 정도씩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계엄 이후에 이제 생긴 현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막 이제 안달복달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가 되면 그래도 막 효능감을 느끼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아까 현기증이라 하셨지만 이렇게 막 분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제 이재명 정부 과정에서 시민들께 어떤 시선으로 이 개혁 과정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박지원 의원님부터. 사실은 이제 지금 정부는 할 만한 것들만 하는 정부는 아니고요. 네.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잠깐 AI 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토론을 하고 왔는데 네. 그분 얘기가 AI란 이 기술은 과거 기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기술자들도 모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같이 그려나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환은 될 것 같고 이건 대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래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복잡하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좀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모두 다의 과제로 이제는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극우적 세력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절감해 주시면서 당도 좀 그런 스탠스로 갈 수도 있다. 또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또 이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과제를 공유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예, 토박토박. 저는 꼭 그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게요. 모이자. 같이 공부하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민주시민을 하려면 한 10 정도를 알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50이나 60을 알아야지 민주시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AI 기술자들도 모른다. 예.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지구 자기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에 다 처음 겪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한 발 한 발 같이 넘어가지 않으면 정부도 나갈 수 없는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사태가 너무 복잡한 사건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걸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마가 네트워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 전한길 씨가 왜 저러는가를 이해를 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여러 군데서 많이 좀 하면서 이 시대를 버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공부하고 또 모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유 또 그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들은 맡기고 어떤 것들은 내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또는 때로는 뭉둥이를 들어다니냐를 분별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효율적 시민이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충분히 참여하고 또 충분히 거리를 두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저희 또 토론 여러분께 많은 의제를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많이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의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좀 보는데 제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찰리 커크가 교회 네트워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세력을 키우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정당은 그냥 떠 있는 거고 그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찰리 커크가 왔었잖아요. 왔었잖아요. 네. 근데 다 기독교에서 동원해 준 거 아니에요? 네. 미국 트럼피스트의 메인 기반도 극우 개신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질세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네. 1964년 스스로를 지키려던 한 여성은 법의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61년 만에 이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이날 검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고개 숙여 사죄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20년 동안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일한 정명원 검사입니다. 정 검사는 2021년 유시민 작가가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추천한 책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이야기가 유죄와 무죄 단 2개의 문장으로 갈라지는 세계에서 정명원 검사가 매일 마주한 것은 재난 앞에서 애쓰는 평범한 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